6개국 중에 제떨어집니다. 언론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 과학 저널리즘을 하는 언론이 우리나라에 뭐 몇 개나 있습니다. 방역 기사를 쓰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과학적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로나19와 과학적 사회.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5회차. 자, 김준일 대표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이해하고 또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사실 그 중심에 과학 기술이 있고 또 과학 지식인의 역할이 크고 어떻게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그것에 대한 공감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대목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과학과 언론의 역할. 과연 팩트체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허위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과학과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춰야 우리 사회가 잘 나갈지 해안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복수응답이죠. 네이버에서 83%, 카카오톡 64, 유튜브 58,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정보를 얻는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이제 틀린 게 많죠. 오보도 있고 이를테면은 부정확한 정보 많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있지만은 네티즌들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보느냐? 유튜브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늘었어요, 유튜브가. 6개국을 비교를 한 거예요. 한국의 특징이 뭐냐? 언론사에서 코로나19 정보를 많이 얻어요. 77%로 6개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과학자, 의사, 건강 정보가 네 번째죠. 언론사 정보, 국내보건기구, 과학자. 제일 낮아요. 다른 나라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작년에 상반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과학자들은 대중들한테 많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다. 퓨처 신뢰도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많이 믿는다 하면 믿는다. 전 세계 특징이 동일하게 과학자들은 제일 많이 믿습니다. 한국이 81%, 영국은 87%. 근데 특이한 게 언론사가 한국이 67%로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의 저널리즘 신뢰도 4년 연속 꼴찌했거든요. 40개국 중에. 근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믿는다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코로나19 허위 정보도 도대체 어디서 접하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넷 포털하고 언론사 사이트에서 절반이 얻었다라고 답을 하고요. 그 다음이 가족, 지인, SNS. 재밌는 현상인데 코로나19 정보를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얻으면서 허위 정보도 언론사에서 제일 많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6개국 비교한 건데 코로나19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이거는 매체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문 구성이 돼 있는데 한국을 보면은 정치인이 41%로 제일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20% 안팎인데 한국은 더블이에요. 41%. 이게 정쟁화됐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들이 정쟁화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허위 정보인지 여부가 아니라 인지된 허위 정보거든요. 실제 허위 정보를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정치 성향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오답률이. 허위 정보 정답률 아까 전에 6개국 비교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제 맨 밑에를 보시면 돼요. 6개국 중에 제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다른 나라 보세요. 대부분 다 70%에서 86% 최고 영국은. 근데 한국은 58%입니다. 이거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복합적인 거죠. 아까 전에 정치의 영역도 있고 언론의 역할. 왜냐하면 언론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본다라고도 얘기가 코로나19 정보를 얻는다고도 얘기했고 언론에서 또 허위 정보도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그럼 과학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나타난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허위 정보의 우려가 5번째죠. 한국 사람들 유튜브로 뉴스 많이 접하고 다 이거를 이용하면서 또 이거도 가짜 뉴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짜 뉴스를 보고 있어. 허위 정보 보고 있어. 이런 제3자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지만은 지금 떠오르는 강자는 유튜브고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가 상당히 많고 이거를 걱정도 많이 하고 이용도 많이 한다.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매체 이용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정보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이용의 편향성이 나타났는데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같은 관점의 뉴스를, 그러니까 진보면은 진보의 뉴스, 보수면은 보수 성향의 언론사의 뉴스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같은 관점의 뉴스, 진보 성향의, 진보면은 진보 성향의 거를 본다라는 게 44%로 프랑스 20, 일본 17, 독일 15, 영국 13, 노르웨이 12, 2배에서 3배 정도 편향성, 이 매체 이용의 편향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향돼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체크를 함에 있어서 개별 언론사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다. 지금은 이제 플랫폼의 시대거든요. 플랫폼들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카카오 이런 데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게 뭐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정보의 노출 빈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은 공포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상당수가 많다. 허위 정보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홍콩대학에 있다가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퍽스뉴스하고 인터뷰하고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는데 한국 언론이 체크도 안 하고 그 언론의 신뢰도 이 사람의 발화자의 신뢰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체크 기사를 이제 쓴 거 사례가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출처가 없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예전에 소오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낫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오줌들 먹고 막 그러고 5G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라는 게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영국에서는 5G 기지국 불태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를 예방한다. 그래서 실제 800명 정도가 죽었고 이란 같은 데서 클로로킨이 한국에서도 이게 클로로킨 달라라고 난리를 쳤던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식약처에서 이분 고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팩트체크를 써서 방역에 이제 도움이 됐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얘기를 하면은 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사망자 보고된 게 영국 402명, 독일 113명인데 이거를 실제로는 이게 신고가 되고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자가 속보를 씁니다.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를. 백신 접종은 사망 현재까지 402명, 독일 11명. 이게 113명인데 오타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속보를 그대로 왔습니다. 정은경, 백신 접종 후 사망 현재까지 영국 402명, 독일 11명. 오보까지 이 숫자까지 그대로 받아요. 정정을 했는데 다 11명으로 나오고 백신 맞고 죽은 걸로 다 이제 이게 속보가 나온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하고 있는 속보 중심. 그래서 하나라도 클릭을 더 받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해주는 의무감을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식의 언론들의 관행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백신 부작용 속보 뭐 이런 거를 누가 쓰느냐 도대체 언론사 기사들 중에서 과학 전문 기자나 의학 전문 기자도 아니고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가 아니에요. 사망했다, 접종했다, 파트 받았으나 숨졌다, 역학조사 실시하다. 내용이 똑같죠. 방역 기사를 쓰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쓰고 있다 언론들이. 방역의 정치화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 급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음모론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언론이 또 그거 받아쓰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불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거부사가 드러났어요. 입소스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개국으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 12월과 작년 10월과 12월에 백신 코로나19 백신 맞겠느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이 8%가 감소했는데 이 15개국 중에 네 번째로 많이 감소했어요. 이 비율이. 같은 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맞겠냐, 3달 뒤에 맞겠냐, 1년 뒤에 맞겠냐 물어보니까 한국이 바로 맞겠느냐 12%로 꼴찌를 기록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 말만 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도대체. 과학자, 그다음에 주치의,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나 CDC 관리, WHO. 근데 꼴찌가 저널리스트입니다. 언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기레기 현상이 이게 10개국을 대상으로 에델만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정보 과부하 현상과 이 인포데믹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제 뭘 할 거냐. 2020년 4월 28일부터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을 하고 과학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감염법 보도 준칙 개정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추측성 기사, 과장된 기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언론이 노력해야 되고요. 사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지키는 곳도 상당히 많았지만 안 지키는 곳이 더 많았다. 이게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중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활용이 되고 있냐라고 보면 거의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도 조언을 받아서 지금 쓰고는 있는데 과학자들이 직접 해줘야 돼요. 이건 과학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요. 정보 과부하입니다. 하루에 포털에서 생산되는 뉴스만 한 6만 개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정보가 안 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가 자주 가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정보가 지금 소스가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이나 언론이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군분투하는 과학자분들이 계신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더 낫게 하려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언론도 바꿔야 되고 과학자도 바꿔야 되고 과학자와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까지 포함해서 뭔가를 바꾸는 뭔가 개선책이 지금 필요하다. 언론이 잘못한다. 언론이 정말 바보다.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에 가짜뉴스도 많고 이거 우리에 통감한다. 하지만 과학자들 니네도 할 말은 없다. 이 문제를 과학자 집단 니네가 좀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집단과 개인의 의지 문제로 환원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지금 과학 저널리즘을 하는 언론이 우리나라에 뭐 몇 개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다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과학 저널리즘을 하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없어서 언론이 문제다. 김은재 박사님 질문 듣다가 제가 생각난 게 저는 매일 미디어를 가니까 우리나라 미디어가 보수냐 뭐 중도냐 진보 매체를 떠나서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과학인데 정부의 백신 정책 옳다, 좀 틀리다도 들어야 된다. 백신이 안전하다 들으면 백신이 위험하다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신이 위험하다는 과학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과학자끼리의 서로 반론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 기계적으로 이걸 이렇게 5대5로 분할하는 게 맞는 것만은 저는 놀라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잘못을 제가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언론이 제일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잘못했고요. 과학자분들한테는 아쉽다 정도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려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메시지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루트일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라는 제안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시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곳에서 과학이 비중 있게 다뤄지질 않아요. 모든 언론사에서 과학자들 한 명씩 패널로 데려다 놔라. 평상시에도. 그러면 거기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염병을 한 사람이 전국에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숫자가 몇 분 안 되고도 그 중에서 언론에 나와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숫자도 많지 않아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시간이 더 없어지거든요. 언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왜냐하면 환자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 자문도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요새 언론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게 노력한다고 고쳐질까? 기본적인 언론에 해당되는 채널들인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나 이런 전통적인 매체들이 많이 쇠퇴가 됐고, 오히려 그 외에 이제 다른 매체들이 언론이 아니지만 유사 언론으로 작용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양해지니까 상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지는 거죠. 페이스북에다가 그 문제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공격을, 제가 무슨 저널리즘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널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각을 세워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정확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루트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자. 김재인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는
언론은 계속 이렇게 될 건가? 앞으로 그분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언론은 계속 이럴 겁니다.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그게 개선될 수가 있어요. 단순 실수거나. 근데 이게 밥벌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뭐 그냥 대략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사가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언론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양질의 정보가 본의가 있는 어떤 언론이든 전달이 돼서 이게 다수가 언론들이 쓰게 만듦으로 있어서 그런 것들의 영향력을 조금 더 막 쓰는 것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들을 완전히 바꾸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발언을 모아서 뭐가 맞는 얘기고 뭐가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사람들한테 중요하겠구나. 그거를 이제 개개인에게 맡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언론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 백신은 사실 그렇게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예약률 차이가 뭐 20% 가까이나 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책임이 저는 언론과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의 그 차이가 그냥 접종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정말 언론이 자기들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둥감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정치화 시켜가면서. 또 최근에 갑자기 언론이 변화가 있어서 저는 좀 어리둥절하면서도 사실 상당히 반기고 있어요. 어차피 그 변화가 이 백신 접종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우면서도 왜 좀 사전에 미리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뭐 이거를 공식적인 거니까 제가 아주 깊이 있는 말씀 못 드려도 이제 이 백신 접종의 어떤 열광이나 속도를 봤을 때 집단 면역은 이제 달성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하면은 이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포착하신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언론에 대해서 그 분노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개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과학자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쓴 보도 뭐 이를테면, 그리고 문제적 보도,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언론인들 스스로 이게 문제점인 거를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보가 개선점을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줄어듭니다, 실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모든 국민이 나도 영향권에 있는 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 이제 정보가 어떤 의견 중심의 정보냐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정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10대, 20대로 갈수록 언론 이외의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언론이 또 과학기술계가 또 다른 어떤 정보 제공 채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그 채널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솔루션을 한 번에 내놓는 게 되게 힘든 거라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하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 이게 그 단위가 집안일, 회사가 아니라 이게 전국 막 이렇게 이런 걸로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포럼이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고민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자리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렸던 거, 아까 현실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뭐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허위 정보들이 돌고, 그거는 언론사 사이트 수도 있고 뭐 개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유튜브 용으로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은 뭔가 낼 수 있게 과학자분들도 언론도 이제 고민이 좀 시작해야 되는 거 같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팬데믹 또 올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과학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언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패널들이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는데 상당히 좀 마음 한구석에 이 비판 의식을 강하게 품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느낌, 제목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너무 기분 좋은 뉴스는 지난 가정 대비 만 60세 이상 74세까지 어르신들이 접종 예약률이 정부 목표치인 80%를 넘겼다. 함께 노력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자꾸 나가는구나.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기까지만 체험해보니까 이거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부정의 시그널을 던지다가 이제는 우리도 돌아서야 되나 하는 또 입장을 이제 무틀하기도 하는 거고. 자, 이 5회차의 고민도 그러한 노력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이 좀 지나 보면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과학자나 이런 언론에서 좀 더 이제는 거의 검증이 됐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백신의 어떤 부작용보다는 정말 접종을 통한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정말 유일한 수단인데 그런 게 달성될 수 있도록 다들 이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북토크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가짜뉴스를 듣지 말고 과학적 사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느냐. 근데 대답이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과학적 사고를 어떻게 고등학생들한테 키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야 하니까 뭐 책을 많이 읽어라 하고서 어영부영하고 넘어갔는데 그 질문이 이제 계속 남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썼지만 어떤 글을 봤는데 결국엔 과학적 사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호기심을 늘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과학이 가변성이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증명이 되고 사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바뀌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가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가변성에 대해서 결준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사실로 밝혀지면서 더 그 과학적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결국에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함께 겪어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 훈련은 한국인 국민들이 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더 키우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실과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죠. 국민의 상식 속에는 과학적 태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더 빨리 알려주고 더 이분들에게 뭔가 도와줘야 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과학적 사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미 국민들 사이에 있는 어떤 과학적 태도를 좀 더 보양시키는 것인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준비가 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과학이 아니면은 또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는 또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19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고 이런 모임이 계속 피스텝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주최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현상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해 왔던 게 아닌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오해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과 의견을 존중을 하되 그 하위에서 정확한 원인과 문제가 발생하는 기작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 하면은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됐다.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왔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과학적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5차까지의 포럼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의 포럼이 씨앗이 돼서 더 큰 뭔가가 만들어지길 전 기대합니다.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고 저희의 지금 5주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발제자, 패널, 또 이게 주관하고 주최해 주신 이승규 박사님을 비롯해서 키스텝도 여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관심과 들어와 주신 참여자, 관전자, 시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